다양한 사고가 발생했던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세 번째 공식 경기를 치른 C6 컴파운드고 상설 서킷에서는 두 번째 데이터를 쌓는 경기니만큼 적극적으로 연습에 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랙티스 세션은 역시나 C6 컴파운드를 연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줄을 이뤘습니다. 프랙티스 1 초반, 르클레르가 3번 코너 공략 중에 언더스티어로 인해 서스펜션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속도를 제대로 올려보지를 못한 채 세션을 이탈했습니다. 이외의 선수들도 각가지 코너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고 전체적으로 새 컴파운드로 맞이하는 캐나다 서킷에 적응해 나가는 듯한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프랙티스 2 역시 초반부터 스트롤이 벽에 빠른 속도로 스치면서 서스펜션이 맥없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속도를 끌어올리는 세션이었기 때문에 코너 공략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했지만 대부분의 드라이버가 챔피언의 벽으로 다가가는 시케인 공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러셀과 노리스의 기록이 비교적 압도적이었고 윌리엄스는 스페인과는 다르게 힘을 쓰는 듯한 모습을 기록으로서 증명했습니다. 프랙티스 3는 챔피언의 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아스트리의 펑처가 발생하고 베어만 역시 이곳에 부딪혔으며 훌켄버그의 실수가 발생해 스핀턴이 나왔지만 하늘이 도우면서 적은 피해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위권의 드라이버들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퀄리파잉에 진입할 수 있게 됐고 츠노다는 레드 플래그 초월 지시사항 위반으로 인해 10그리드 페널티를 안게 됐습니다. Q1입니다. 프랙티스에 불안했던 주행을 뒤로한 채 모든 드라이버들이 안정적으로 달리고 예상외로 20명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세션이 마무리될 수도 있었던 찰나에 차량 파편이 튀어오르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알본 차량의 엔진 커버가 터져나가는 일종의 재해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레드 플래그가 발생했지만 사소한 사건을 제외한다면 무난하게 큰 사고 없이 마감됐습니다. Q1 탈락자는 볼톨레토, 사인스, 스트롤, 로슨, 가슬리입니다. Q2입니다. 이 세션이 오히려 Q1보다 더 무난하다고 말할 수 있었고 순수하게 탈락하는 드라이버가 누구일지에 기초가 주목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선수는 콜라핀토였고 Q1을 통과하기에 급급했던 선수가 한순간에 Q2에 진출한 것은 물론 완전한 중위권 자리에 앉았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Q2 탈락자는 츠노다, 콜라핀토, 훌켄버그, 베어만, 오콘입니다. Q3입니다. 첫 플라잉 랩부터 베르스타펜과 피아스트리는 작년의 폴시터 기록을 훌쩍 뛰어넘은 기록을 장식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드라이버도 있던 반면에 폴 포지션 경쟁자들은 다소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섹터를 지나갈 때마다 기록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기록을 향상시켰지만 최종 승자는 유일하게 1분 10초대에 진입한 조지 러셀이었습니다. 반면에 노리스는 개선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실수들이 겹치면서 7위에 머물렀고 가장 불운한 드라이버로 본인을 평가했던 알론소가 43세의 나이로 본인을 증명하는 하루가 됐습니다. 레이스데이입니다. 예상외로 부딪히고 깨지는 것이 아닌 사건이 다량 발생한 상태로 날씨로 인한 변수 발생 가능성이 0에 수렴하는 캐나다 그랑프리를 맞이했습니다. 스타트 과정이 화두에 오르는 순간이라 볼 수 있는데 이번 경기 역시 가장 뜨거운 순간이 스타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피아스트리의 스타트가 조금 늦으면서 한순위 뒤쳐졌고 콜라핀토와 알본의 하드레이싱으로 인한 트랙 이탈이 있었고 그 틈으로 훌켄버그가 파고들어 한순간에 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놀랍도록 기록 차이를 일정하게 만들면서 달려가는 초반부였고 약 10개의 랩을 이렇게 유지하고 13랩이 진입하는 찰나에 베르스타펜이 일찌감치 타이어를 바꾸면서 언더컷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도미노 효과로 베르스타펜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메르세데스의 두 선수가 순서대로 피트스탑을 진행했고 시킨 직전의 스트레이트에서 여러 선수의 초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위 그리드의 선수들 중 거의 유일하게 해밀턴만이 중하위권 선수들의 기차 사이로 들어가면서 크게 손해를 봤고 비교적 빠른 피트스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상의 이득을 전혀 보지 못한 드라이버가 됐습니다. 30랩이 진행된 시점, 하드 타이어로 시작한 선수 대부분은 원래의 타이어를 유지했지만 상위권의 선수들은 안전한 전략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르클레르는 다른 전략을 원한 것 같지만 또다시 전략팀과의 마찰이 있던 반면에 피트크루의 임무 수행 능력은 1년 내내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베르스타펜이 38랩째의 두 번째 피트스탑을 진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도미노 효과가 발생하면서 하나둘씩 피트인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논스탑과 투스탑 차량이 모나코처럼 48랩째에 한데 모이게 됐는데 일정한 간격 속에 잠시 방심하는 사이 알본 차량의 파워 유닛이 과열로 인해 문제가 생겼고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우면서 별다른 상황 없이 지나가는 해프닝이 됐습니다. 57랩째에는 파워 유닛 교체로 인해 페널티를 받은 로슨이 새로운 파워 유닛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략팀 측에서 드라이버에게 사과의 말을 전해주면서 리타이어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후 맥라렌의 집안 싸움이 가장 큰 화두에 올랐습니다. 팀 동료지만 가장 우승에 가까운 챔피언십 경쟁자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는 선에서 레이싱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10번 코너에서 순식간에 달아오른 열기가 판단력을 흐르게 한 것인지 배틀 과정이 사고로 이어지면서 맥라렌 팀 전체와 팬들에게까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블 리타이어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로 큰 사고가 될 뻔했지만 사고의 규모가 예상외로 크지 않았다는 점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막바지에 나온 세이프티카와 함께 앞선 순위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우승자는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로 이번 시즌 3번째 우승 컨스트럭터이자 4번째 우승자로 등극했습니다. 중위권의 순위는 Q1 탈락자인 사인스와 Q2 탈락자인 오콘, 훌켄버그가 포인트 피니시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이슈는 슈퍼루키, 키미 안토넬리의 데뷔 이후 첫 포디움 피니시입니다. 데뷔 직전부터 엄청난 신예의 등장이라고 했던 기대치가 너무 컸던 나머지 실망감이 컸던 분도 계셨고 오히려 신인이라는 이미지에 아예 기대치가 없었던 분도 계셨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아직도 폭풍 성장 중인 18살임을 증명했습니다. 맥라렌이 주춤하는 사이 메르세데스가 더블 포디움 피니시로 격차를 약간이나마 좁혔습니다. 작년에도 레드불이 치고 나갔다가 판도가 뒤틀리면서 맥라렌과 페라리가 초월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격차로는 긴장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한 주 쉬고 찾아오는 레드불의 홈 그랑프리인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입니다. 메르세데스 팬분들에겐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프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